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전세 쪽을 좀 살펴보시죠. 네. 그 집값뿐만 아니고 이제 전세값도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강남의 한 아파트는 뭐 34평이 네. 23억에 체결됐다고 하고, 네.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또 100주 동안에 네. 전세가는 계속 올라갔다. 네. 한 2년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 갖고 계신 그 전세 수급 지수, 네. 요거로 봐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서울의 전세 수급, 그러니까 전세 수급은 0부터 200까지 움직이는 지표거든요. 예. 그리고 100 이상이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15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150 이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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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힘들죠. 왜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세 수급이 100m로 떨어진 적은 2007년 이후로 딱 2번 있었는데요. 아, 그러네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2019년 초반에 한 번. 그때가 좀 많이 떨어졌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19년 초반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살짝 그때 약세를 좀 보였었죠. 아. 네, 네. 그리고 하반기서부터 바로 또 좋아졌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지금 전세는 강세를 좀 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렇게 계속 강세를 띠는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수급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의 좀 임대차 3법, 무리한 이런 임대차 3법이나 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매물을 자꾸 이제 매물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현상? 만들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 이제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마저 올해와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또 작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올해 네. 내년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 수급이 지금 뜨겁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좀 붙어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예. 거의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전세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 이제 대세 하락장이 한번 오게 된다라면 예. 역전세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일부 지역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맞아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렇죠. 거죠. 이런 현상이 2012년, 13년에도 있었잖아요. 예, 수도권 예. 아파트 대세 하락장에. 예. 그래서 그때도 하우스포 이야기 나오고 예.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이런 주요 고평가된 지역에 대세 하락장이 와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예. 이 전세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저는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던 예. 금융기관도 당연히 또 좀 부실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 예. 그러면서 아예 전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월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일단 그렇게 가고 있고 네. 또 한 번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제 전세 잘못 살았다가는 내가 지금 사람들 생각 속에는 전세는 무조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안전이 담보됐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전세를 사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를 살았는데 이 전세 내가 10억에 전세 살았는데 예. 나중에 내가 7억 8억밖에 못 받는다.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럴 여지가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하락이 시작돼도 바로 이렇게 급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마 이런 문제는 2024년, 25년서부터 불거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매가가 좀 떨어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역전세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네, 네. 그러면서 아예 전세제도 자체가 이제 종말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상황까지 가면은 네. 이렇게 물고 물리는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금융권까지 타격을 받고 엄청나게 물고 물려 있죠. 예. 서로. 네. 그럼 결국은 매매가는 떨어지면 안 되겠네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예, 매매가 떨어지면 지금 당장 그 전세 대란이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면은 우리 경제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릴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정부에서는 이제 또다시 이제 부양 정책을 아마 나중에 가면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 부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또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뭐 공포와 탐욕을 반복을 하니까요. 예. 네. 그 전세가가 지금 상승하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이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그럼요. 그리고 전세를 찾아서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서울에서의 또 핵심 지역에 살다가 또 전세 못 찾아서 또 외곽 지역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수도권으로 가고 막 이런 전세 난민 네. 이런 현상들로 좀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전세 난민은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네.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특히나 임대차 3부분에서 급등한 이 전세가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만큼 더 빨리 상승을 했군요, 전세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2+2로 해서 5%로 해서 인상을 하면 그 정도는 내가 버텨내고 낼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닌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슷한 예전에 내가 살았던 전세 가격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가는 향후 뭐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입주 물량이 또 꽤 좀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향후에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대구와 인천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공급을 많이 하니까 예. 그것도 이제 역사상 거의 최악의 입주 물량이 지금 쏟아지거든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 내년 내후년. 그렇기 때문에 2022년, 23년에 대구와 인천은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심하게는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일단 전세 가격이 좀 상당히 지금보다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엄청난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아마도 이제 전세 가격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만 혹시라도 금융 위기와 같은 어떤 이런 긴박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급격한 어떤 경기 조정 가능성이 발생이 된다라면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금융위기 때도 이제 이전 차트에서 보셨지만 전세 수급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입주 물량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큰 경기 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예. 엄청나게 위축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사를 갈 생각을 거의 이제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향후 이제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뭐 중요한 요소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매매가를 잘 봐야겠네요. 매매가가 전세 수급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전세 그러니까 수급. 전세 가격을 전망을 하려면 전세 수급과 예. 입주 물량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어차피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3기 신도시 뭐 청약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도 실제 입주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뭔가 공급 측면에서 네.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은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서울은 특히 없죠. 최근에 몇 가지 이슈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당에서 그 종부세 대상을 기존에 이제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에서 그 상위 공시지가 상위 2% 이렇게 바꾸기로 이제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제 뭐 아마도 이제 뭐 이런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해지면 어떤 그런 정권에 대한 이런 그런 반발 심리가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대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심 쓰기 식으로 그러니까 종부세 지금 9억 원 초과가 원래 기존 저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상위 2%로 한다는 거니까 이게 종부세 대상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근데 집값이 떨어져도 네. 그 사람 그 2% 안에 들면은 종부세를 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 또 2%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예를 들면 1.99%, 뭐 2.01%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생각할 수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기존에는 한 52만 채 정도 됐는데 요걸 이제 상위 2%로 바꾸면 28만 4천 채 정도로 줄어들어요. 아, 많이 줄어드네요. 네,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또 기존에는 9억 원인데 요걸 이제 12억 원까지 또 이렇게 지금.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어떤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또 내용을 또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양도 차익이랑은 무관했어요. 양도 차익이 얼마냐는 상관이 없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져서 했는데 이제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양도 이 차익이 얼마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게 크면 클수록 이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게 해주겠다라는 예. 이런 내용으로 좀 바뀐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세무사들도 지금 이 계산을 못 하겠다고 지금 할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사회적인 비용이에요. 사회적 엄청난 비용이죠. 예. 왜냐하면 원래대로 계산을 심플하게 만들어놨으면 예. 그냥 누구라도 해서 그냥 간단히 딱 계산을 했을 걸 예.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이게 도대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복잡하게 꽈져 있고 계속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전 그냥 난장판 지금 이런 세무사들은 돈 많이 벌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거기다 그럴 수 왜냐면 일반인 있죠. 못하면은 다 거기다 네.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다 비용이다라는 거죠. 비용으로 네, 된다.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바꾸고 안 바꾸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수요에 따른 공급에 대한 부분들만 정부에서 적정하게 해주면 예.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은 심플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투기가 염려되면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양도소득세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한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더 올릴 거니까 그 전에 미리 많이 팔아 물건 나올 거야 했지만 실제로 안 나왔죠. 지금. 안 나오고 예. 전부 다 증여하거나 이렇게 증여해버렸죠. 해버렸잖아요. 그냥 예. 보유하고 들고 가는 전략.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거래세를 늘려야죠. 취득세를 다주택자들은 취득세를 늘린다든가, 예. 그다음에 다주택자라든가 보유세를 늘린다든가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정책을 잡아 나가야지.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하는 거는 오히려 거래를 더 매물을 잠기게 하는 이런 효과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걸 조금 더 하나 덜 하냐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특히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정치적인 논리가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은 이제 부동산 쪽에 그 종사하시니까 이쪽에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도 많이 접하실 텐데 네.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소개할 만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글쎄요.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네. 굉장히 시장에서의 혼란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네. 사람들이 그냥 각자 자기 거에만 좀 신경을 쓰는 그게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을 좀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아마 너무나도 불안하실 거예요. 마음의 심리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계속 올라가니까 진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고평가 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공감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집이 없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이제 많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고평가된 거는 맞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를 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불안감을 조금씩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내가 가능하면 최고점에 좀 팔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예.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도 제가 이제 올해 이제 2, 3월부터 이제 이제는 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늦어도 이제 가을 전에는 좀 정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게 사람의 심리가 최고점에 팔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그 말씀 듣고선 팔았다가 가격이 더 올라버리면 그 원망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투자는 발바닥에 살 수 없고요. 머리끝에서 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탈이 나는 거죠. 예. 우리가 음식도 살짝 부족한 듯이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예. 투자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어떻게든 꼭대기에서 팔아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칫 못 팔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못 파는 아예 안 거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최고가가 20억 찍었는데 나는 21억에 내놨겠죠. 당연히 20억 찍었으니까. 근데 얘가 떨어져 19억이 됐어요.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근데 19억이 17억, 16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놔도 아예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20억짜리가 10억, 14억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6억, 17억 다시 올라잖아요. 그럼 그때 팔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네요. 그리고 반대로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예를 들면 2014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여기서 8억이었어요. 예. 근데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아무튼 또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못 산 거죠. 더 떨어질까봐. 예. 2015년에 근데 8억짜리가 9억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사요 못 사요? 그래도 못 살 것 같은데. 더 못 사죠. 예. 왜? 1억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 근데 15년에라도 사는 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죠. 맞았죠. 예. 근데 16년이 됐는데 이게 10억이 돼버렸어요. 예. 더 못 사는 거예요. 예. 더 못 사는데 이게 10억짜리가 이제 12억, 15억 가면은 그때 가서야 이제 완전 지금이라도 이제 안 사면은 이제 영원히 못 사겠다. 그럴 때 사면 이제 오히려 물리는 건데. 그런 게 예. 작년 중순에 나타났던 페이크바잉 거래가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데이터도 최고점에 팔 수 있는 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살짝 부족한 듯이 이렇게 팔고 또 바닥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은 조금 돈 더 주더라도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큰 대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 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던데. 아,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요거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아, 이게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를 사는 거, 그리고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는 뭐 빌라나 이런 것들을 사는 이유는 뭐죠? 이게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제 새 아파트로 태어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그쵸? 예.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사면은 돈이 되니까 네. 사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조합원이었어요. 예. 제가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예. 근데 이걸 사셨을 때 조합원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못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현금 청산을 받고 그냥 끝인 거죠. 그 새 아파트를 제가 제 명의로 못 사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그러면. 안 사죠. 예. 안 삽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좀 문제의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재건축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예.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가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가능했어요. 예.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전진단 통과되기 전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합원 지위가 그 이후부터는 팔아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은 사실 재건축의 가장 초기 단계인데요. 가장 초기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설립,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원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네 번째 이전에는 양도가 가능해 이걸 첫 번째로 바꿔버린 거죠. 예. 그다음에 재개발도 관리 처분 인가 전에는 양도가 가능했는데 예. 이제는 정비구역 이전에만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요게 이제 아마도 이제 9월 달 정도에 시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9월 달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면 네. 재개발, 재건축 거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지돼 버리겠죠. 그렇죠. 예. 안 사겠죠. 예. 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얘를 빨리 팔려고 하겠죠. 아, 아닌가? 잠깐만. 미루려고 하겠죠. 미루려고 그러니까 하겠다.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게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 그래야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되고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돼야 사람들이 살려고 할 테니까.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달에 만약 9월 달에 시행이 된다라면은 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 통과 이유된 안전진단이 통과한 아파트. 그다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된 재개발 지역들은 아무도 안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아무도 안 살려고 할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대하고 만약에 이걸 사신다라고 하면은 언제 사야 되겠어요? 9월 전에 사야 전에 사야죠. 네. 예. 아.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 그러면서 새 아파트가 되기까지 아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폭등하겠는데요? 매수세가 몰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좀 풍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위축이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예.
결국에는 기존의 또 새 아파트의 인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풍선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그럼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살펴봤는데요. 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아직 안 났어요. 예.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된 겁니다. 예, 예. 예.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 규정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이 되는 그런 물건들은 활발하게 거래가 지금도 이제 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아예 불가능해지겠죠? 예,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아직 안 났어요. 음마가. 예. 그리고 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2003년, 그다음에 안전지대 2010년에 통과했는데 네. 조합 설립 인가가 아직도 안 났어요. 지금 2021년이 됐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사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9월 전에 사면은 괜찮지 않은가요? 괜찮죠. 예. 근데 조합 설립 인가서부터 입주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아직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났으니까. 예. 조합 설립 인가 되고 사업시 인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 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일반 무장 승인하고 공사를 또 한 2년 반 3년 하고 입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부터 입주할 때까지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보통. 10년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데이터로 뽑아봤어요. 더 걸려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예. 모든 재건축, 재개발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이후로 입주까지 평균 데이터로 몇 년이 걸리냐면 20년 걸려요. 20년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재건축을 바라고 안전진단 통과 전인 내가 아파트를 샀어도 예. 20년 동안 새 아파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아무도 안 살려고 하겠죠. 왜?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 사면은 20년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묶여 있는 거네요. 묶여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재개발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빨리 걸리는데 예. 정비구역 지정 위에 평균 15년 걸립니다. 15년. 그러니까 15년, 20년은 내가 재산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도대체 왜 이런 걸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기를 어떤 방지한다라는 그런 건 제가 이해는 가는데 예. 지금 이제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은 그냥 막 여기저기 대못을 다 꽝꽝 박아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개인 재산이 침해될 정도로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위축시키는 이런 정책들은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수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이런 정책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거를 뭐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저는 아마 뭐 중간에 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것도 다 폐지하고 할 거는 같은데 어찌됐건 당장은 이제 올해 만약 9월에 시행이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거래가 완전 싹 더 마르게 될 거라는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서울의 상당수 아파트하고 네. 뭐 일산, 분당 같은 이런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네. 이미 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서 맞아요.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 상황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번에 이제 만약에 갖고 있다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다. 버블도 상당히 껴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과 같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에는 오래된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되려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돈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최근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에 재개발 재건축의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아파트 시장이 하락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어딜까요?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결국 시세 차익이 많이 나야 되는 거고 돈이 돼야 되잖아요. 예, 왜냐면 이주도 하고 뭐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다라는 거는 돈이 되니까 하는 건데 아파트 시장이 하락을 해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과거에 대세 하락장을 보게 되면 재개발이
이게 재건축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합니다. 예. 네. 다양한 지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지금 부동산에 심각하게 버블이 형성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부동산 리치고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김기원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